안녕하십니까. 아는고TV의 이승훈 작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어원을 아십니까? 사실 대통령의 어원은 일본에서 왔습니다. 이 통령이란 말은 그 사무라이들의 그 우두머리, 그걸 뜻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 그 미국의 프레지던트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고심하다가 사무라이들의 우두머리, 그중에 제일 큰 우두머리라고 해서 대통령이란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그 대통령이란 말을 우리가 수입을 한 것뿐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 드디어 일본이 제대로 원하는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정말 일본이 좋아할 만 하겠네요. 일본말 그대로 대통령이니까요. 자, 그래서 저희는 오늘 아는고TV에서는 대통령이 아닌 정말 우리 순수한 말 그대로 두목, 지도자, 우두머리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 우리 안홍구 청장님. 예, 대두령 안홍구입니다. 두령. 예. 두령이란 말이 훨씬 더 좋은 말이에요. 훨씬 낫네요. 자, 그리고 우리의 두목,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네. 네. 오늘 제 오프닝 어땠습니까? 뭐 절었어요 좀. 야, 대통령도 절어. 대통령도 절어 안 돼.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주신 건데 우리나라 한자어에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그 중국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나머지 한자 중에서 한 또 절반은 그렇죠. 일본에서 넘어온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만들어진 그 조어들, 특히 이 번역체에 많이 있는 그런 조어들이 또 그 법 언어에 많이 많죠. 이런 것들이 다 일본 언어들이에요. 어려워요. 뭐 기소, 예를 들면 이런 거 처음에 들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 법을 우리가 그대로 옮겨가지고 베꼈으니까. 뺏긴 것이 많으니까요. 영미계가 있고 이제 대륙계가 있는데 그 대륙계 쪽에 그걸 일본이 가져갔고 일본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온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 대통령이란 말,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답게 일본이 요즘 참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쁘겠죠. 그렇죠. 완전 자기들 옛날 총독이 이 정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총독이라고 부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윤 총독이 요즘 아주 일을 잘해. 그러네 진짜. 이또 히로부미 다음으로 제일 잘해. 저러다 총 맞을 텐데. 뭐 이러면서. 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예. 저러다 총 맞을 텐데 아주 잘해. 예, 그렇습니다. 저 우리 망명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형 1절만에 너무 무서워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실제로 망명을 염두에 둔 사람처럼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지가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이거를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아니 국민들의 지지 1%밖에 못 받는데도 이걸 관철시키면 누굴 위한 거라? 그러니까요. 뭐야? 국민을 위한 게 아니잖아. 너무 속내를 다 드러낸 거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야 자기를 지켜줄 테니까. 망명해서 항상 이렇게 이렇게 힘센 사람한테 약하고 힘 없는 사람한테 강한 자들은 늘 자기를 지켜줄 사람을 찾습니다. 아주 비겁해요. 이런 인간들은 진짜 1대1 다이다이로 만나면 또 엄청 약해요. 형 다이다이가 뭡니까? 일본말 나오기만 1대1.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 거지에 딱 접목이 되어서 해석을 하자면 지금은 뒤에 누군가가 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근데 우리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면은 이제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걸 피해야 하니까 누군가한테 그 의지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더더욱 빨리 이 일을 처리해가지고 빨리 상납을 해야 돼. 빨리 끝내지 않으면은 형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니까. 그러니까 기시다 형이 이 5년을 다 채울 생각이 지금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국민들을 배신하고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면서 갈 수 있다는 거 1%라는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할까 하겠다. 그거는 1%라는 거는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고. 이 1% 지지율은 김건희 여사도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임명직이면 가능해요. 그렇죠. 일본이 임명해서 뭐 미국이 임명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1%가 돼도 뭐 상관이야? 0%도 괜찮죠. 자기를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 말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철저하게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낸 말이다. 나는 임명직이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이게 조금 이 일본 이야기로 그러면 좀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랑하는 최고의 코너죠. 오빠 나 가요 톱 5. 자, 왜냐면 오늘 일본 얘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5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주시죠. 자, 목사님의 주 옥 같은 말씀 세종시 친일 목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왜 3.1절 때 그 태극기 네. 대신 일장기를 그 개항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일본 국민이라 그랬죠. 네, 그 사람이 이제 알고 보니까 목사님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진 님이라니 목사 새끼지. 형님. 이걸 목사님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 목사가 그거.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의 그 지금 소속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네. 그 앞에 마크가 네네. 내가 찾아본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없었어. 그래요? 이게 제가 약간 모자이크 처리는 했는데 여기, 약간 동글동글한 겁니다. 아, 예. 이거. 예. 그 위에 그러니까요. 먼머 교회 그 위에 이제 대한예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 대한예수교 거죠. 장로회 예. 땡땡 교회라고 돼 있어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우리니까 생각할 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광나루 신학대가 있는 예장 통합. 네. 그다음에 또 그 주로 이렇게 정신. 좀 저기 뭐예요 보수적인 목사들이 많은 예장 합동 뭐 이런데 그 예장 또 총회 그 총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합동이 이제 총신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만 있는 줄 아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뭐 고려 신학 예전에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다 이제 도망 다녔던 이제 네. 고려 신학 때의 고신 그런 파도 있고 그게 이제 3대고 또 기독교 장로회라고 있어요. 네네. 또 이 기장이 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과 다르게 예수교가 아닌 기독교가 맞다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을 썼죠. 그러니까 이런 이분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없어요. 않아요. 없어요. 저 마크가 진짜? 그런 데 속해 있지 않아요. 완전히 그러면 예장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사실은 사이비라고 볼 수도 있네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이제 이단 사이비 그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네네. 한번 어디 그 교단인지 좀 찾아보고 있어요. 일단 근데 사진 4번 정통 띄워주세요. 교단에서는 이런 행위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통 교단에서는 저 따위 설교도 일단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만약에 정통 교단을 나왔다고 하면 그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언뜻 봐도 나이가 되게 젊어 보여요. 네, 그래서 젊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30대인 걸로 알았다 그러는데 네. 뭐 자기는 40대라고 그런다는데 정확히 모르고 했거든요. 보통 그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30대 목사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니 보통 목사들이 저렇게 뭐 설교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사진이 나오려고 하면은 앞에 신자들을 앞에 두고 하는 게 보통인데. 요게 지금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 요건 이제 유튜브였습니다. 그렇죠. 신도들은 없었죠. 그래. 저 사람은 글쎄요 지금 그 교회가 있는 건물까지도 이제 누리꾼들이 추적을 했긴 네. 했지만 아마도 주로 유튜브로 이제 자기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실제로 저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유튜브 설교에 더 공을 들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설교를 제가 이제 가져온 이유가 요 영상에서 이제 주옥 같은 가족 같은 목사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난 처음부터 끝까지 예. 듣고 나서 그냥 컴퓨터를 부실 뻔해가지고 내가. 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이제 10분 31초 정도 되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고 이제 일본이라는 다이니폰 제국구라고 하는 대일본 제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계속 저렇게 일본 말을 씁니다. 맞습니다. 네. 예. 한반도도 대일본 제국에 소속이 되었는데 제가 오늘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교 도중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로. 첫 번째로는 근대 교육이 전파됐다. 두 번째는 신분제도가 완전히 폐지됐다. 그러니까 일본한테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되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의 네. 그 여체를 설명하는 거네. 세 번째는 철도 건설로 인한 교통이 발달했다. 네 번째로는 현대식 건물이 건설됐고 왕궁들을 싹 밀어버리고 현대식 건물을 지어 올렸다. 다섯 번째로는 사이비 종교가 척결됐다. 이게 다 우리 대일본 다이니폰 제국구의 역할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연설에서요. 개소리도 네. 이거는 뭐 기독교인으로도 할 수 없는 얘기고 또 제대로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나올 수 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사이비 종교를 척결했다. 그런데 아니요.
일본의 신도와 같은 사이비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전부 신사참배하기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게 사이비가 아니야? 목사로서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신사참배를 강요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따위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런 그 자간 목사라고 하면은 진짜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로서도 그 빵점이고 안 되는 사람이고 네네. 우리 국민도로서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어떻게 일본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이야기를 저렇게 목사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신분제도의 완전한 폐지 같은 잣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신분제도의 완전한 폐지는 기독교가 먼저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미 그 박해를 뚫고 들어온 기독교들이 기독교인들이 노비와 함께 밥을 먹고 심지어는 본인들이 노비 문서를 태우면서 평등한 그런 그 예수의 공동체를 만들었어. 그래서 어떤 그 집안도 있었냐면 양반 집안이었는데 노비를 그것도 백정을 자기는 집사를 하면서 그 백정인 사람을 추대해 가지고 장로를 만든 교회도 있었어. 그게 교회야. 이 쓰레기야. 정말. 여러분은 지금 이제 CBS 방송을 보고 계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기독교 얘기만 나오면 또 예. 너무 무거워질 것 같으니까 그 카톨릭 이 얘기를 좀 하자면 카톨릭 최고의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이름이 뭡니까? 김대건. 그리고 또 파견 나가고 그 네. 신부님 조남이 또 계시잖아요. 이승훈 신부라고. 네, 이승훈 씨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승훈 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다야? 형 평생 맞잖아요. 아니 그 아니, 얘기는 가톨릭에서 그 선열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그분들이. 제 자체가 이승훈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어요. 예. 불교도 또 이야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살짝 해주시면. 아 예. 근데 조계종도 사실은 네. 일본 외색 그게 다 들어왔어요. 사실. 아 그렇습니까? 그래 지금 기독교 못지않게 아마 그 외색 문화 그 종교가 네네. 조계종에 지금 많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맞습니다. 그렇게 종교들도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좀 문제가 있는 분들,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네요. 이렇게 네. 많이. 그러니까 저기 그 기독교인이라면요 예. 절대로 일본의 신토를 믿는 사람하고는 곁을 준다 그러죠. 곁을 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야, 왜냐하면은 원수들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참 목사님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걸 또 듣는 신도들은 대한민국 기독교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는 신사참배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 당시. 그것도 목회자들이 그 신사참배를 받아들였던 그 원죄를 쥐고 있는 친일파들이 나중에 그 해방이 되니까 돌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반공을 외치고 미국한테 갖다 붙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살인마들을 키워냅니다. 서북 청년단 이런 데를 키워내요. 또 대거 그 또 서북 북한에서 청년단의 내려오시고. 뿌리가 기독교에 바탕을 하고 있어요. 예, 영락교회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역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갖다가 모독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있습니다. 아, 하여튼 이 목사님 덕분에 아주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죠. 요 목살, 목살. 예, 이분 덕분에 아주 그냥 아니 왜냐하면 저는 화가 이 나네요. 사람이 그 정규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목사는 지금도 돈 얼마 주면 다 사요. 뭐 진짜 백모 그 대학교 가면은 그래요. 한 200만 원이면은 목사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 너무하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제대로 된 목사도 많죠. 그렇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말을 안 하죠. 제대로 된 목사들이라면. 그러니까. 네, 네. 오마이와 모 신데이로라는 말로 이분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이미 죽어 있다라는 뜻으로 예, 그 만화 북두신권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그렇군요. 예, 애니메이션 대사야.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일본 진짜 좋아해. 그럼 목사 되려고요. 일본부터 좋아하고 이분 따라서 목사 되려고요. 이름은 신부고. 아이고 그때 개명해야죠. 개종해야죠. 네. 뭐 야스이로 예, 그걸로 바꾸겠습니다. 가면서 머리부터 깎아버리면 스님으로 또 바뀌게. 알겠습니다. 뭐 종교야 뭐 제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빠 나 가요 톱 5 자 4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것도 또 일본 이야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요. 이제 개묘 오적. 예.
요것도 참 답답한 거죠. 바로 사진을 좀 체인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어제 우리 한일 역사 정의 평화 행동에서 계묘 오적, 그러니까 계묘년에 이 5명의 오적, 을사 오적과 맞먹는 오적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5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 밑에 이제 위에가 이제 이완용을 비롯해서 그 을사 오적이죠. 그리고 밑에가 이제 계묘 오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정해놓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 계묘 오적으로 이분들이 선정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 네 사람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뒤에 저분은 아태국장이 왜 그러게요. 이분들 그 아태국장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김앤장 안이라고 그 얘기되고 있는 그 안을 기조해서 네네. 이거를 갖다가 만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태국장이 사실상 핵심적 실무자죠. 그래서 이제 계묘오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서민정까지 딱 박아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무적인 일을 다 맡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도 국적이 한국 맞나요? 글쎄요, 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야, 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이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이거 관심이 없어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나라를 팔아먹은 그 을사오적하고 뭐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그런 지금 일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일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일본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다. 뭘 했다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일본이 최대치를 했으니까 우리가 돈 모아서 우리가 내고, 우리가 가가지고 저기 수출 규제 풀어줄 거라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과도 할 거라고 한국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 했어. 근데 사과도 안 하고 수출 규제도 풀어주지 않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좀 다뤄봐야 될 게 있거든요. 이제 지소미아 하나 있었죠. 이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협정이에요. 그게 그 이제 우리나라 정보를 일본한테 이제 같이 공유하자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보를 일본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다음 완전히 협정으로 안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소멸되도록 했는데 그걸 뭐 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있었던 게 우리가 무역 그 일본이 그거는 무역을 갖다 막아버렸잖아요. 일본 우리나라에 필요한 반도체 관련된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소부장이라고 하죠. 보통 그 기술들 이런 것들 일본만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처음에 막아가지고 우리가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불화수소, 반도체 불화수소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안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난리가 났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것도 이제 완전히 개발해가지고 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사실은 우리한테 안 팔면은 저가 반도체를 제일 많이 만드는 데가 메모리 반도체를 제일 많이 만드는 데가 한국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는데 이 두 개에서 안 가져오면 일본에서 팔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팔려고 하면은 저가 답답해진 거지 오히려. 근데 우리는 개발해가지고 꼭 일본에서 안 사와도 되도록 됐고. 그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 WTO에 제소를 해놨단 말이죠. 일본이 그렇게 무역 보복을 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해놨는데 그런 것도 다 우리가 풀겠다고 지금 하는 거야. 우리가 취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알아서 걔네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일본이 피해자다. 그리고 일본을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본 우리가 피해자 가지고 쟤네들이 지금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쇼를 하고 있는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WTO에서. 그런데 우리가 취하를 해주면 우리가 진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해자입니까? 야, 이러다 독도도 넘기겠는데? 넘겼어요 이미. 그 넘겼다는 상징적 행동을 김건희가 했다고 안혜옥 회장님이 주장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요? 그 유명한 큰돌 사건이에요. 큰돌이? 쪄먹은 거? 큰돌이. 왜냐하면은 그 대게를 이제 시장에서 사면서 큰돌이라고 굳이 이름을 지우잖아요. 큰돌이 그렇죠. 그리고 2마리 쪄주세요 그런다고. 맞습니다. 남편이랑 뭐. 근데 보세요. 독도가 지금 뭐 홀로 독자를 많이 쓰지만 실제로는 그게 그러니까 독섬이었어요. 우리 순 우리말로 순 우리말로 독섬. 왜냐하면은 그게 돌이 경상도 사투리로
독이라고. 네네네. 그러니까 독섬이라고 하면 돌섬이라는 뜻이거든요. 돌 많은 섬. 실제로 바위 독섬. 2개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그렇죠. 큼직한 바위 2개로. 그런데 큰 돌, 그러네. 큰 돌이네. 작은 돌 그러면서 오. 2마리를 삶아 먹었어. 이거는 이름까지 독도를 지어주고. 예, 이름을 딱 그렇게 지어주고 맞아. 독도를 삶아 먹었다는 것을 그걸 조롱하듯이 암시하는 거다. 개사과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이야. 아니 안혜욱 회장님이 너무너무 그 김건희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장난질을 잘 치는지. 예. 깜짝 놀랐다. 야, 그러네. 아니 또 근데 소름이 그렇게 돋는 거야. 보니까. 왜냐하면은 독도는 독도가 아니라 실제로 돌섬인데 돌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 독도를 우리가 삶아 먹었다. 이런 걸 퍼포먼스를 갖다 그날 했다는 거야. 그날. 저 보세요. 포항에 가서 저게 대게 사면 던진 농담이 아니란 거야. 농담이라면 너무 어색하다는 거야. 큰 돌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서 쪄먹는다는 게 너무 그로테스크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잔인하게 느껴지고. 그런데 그걸 굳이 한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큰 돌이 이름 붙여주고 나서 팔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 이거 파시는 분이 어떻게 뭐 넣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뭐 누가 이제 사가세요 그러니까 그래 가서 사가야겠다 그럼 2마리 주세요 하더니 갑자기 자기가 이름 붙인 개를 그대로 쪄먹겠다고 그대로 가져가는 거 보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그게 계산된 행동이라는 거야. 계산된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계산된 행동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안혜욱 회장님께서 그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서 지금 굉장히 이 김건희가 하고 있는 건 전부 상징 투쟁이거든요. 네. 가가지고 전부 이벤트 쇼 하는 이유가 그게 자기의 이미지라고 하는 걸 지금 현재는 조롱받고 그 사람을 갖다가 비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사진만 남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그 상징 투쟁을 하기 위해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저러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어? 큰 돌을 조롱을 먹었죠. 하는 거죠. 큰 돌을 먹었어. 누구를 조롱하는 거야? 우리 국민들을. 야. 근데 그 나는 의미는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뭐를 그 뒤에 조롱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조롱해가지고 지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니 개사관은 안 그랬습니까? 개사관은 사과를 한다는 걸로 해서 한 건데 이거는 사실 얻는 건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의미도 그런 게 없는데 하여튼 뭐 그럴 정도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요 사진 7번에 한번 좀 보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왜 개미 오적인지 그분들이 이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완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19년 5월 30일 매일신보에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디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최근에 역사적으로 당연한 운명이다. 이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이완용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3.1절 기념사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세계사 흐름을 잘 읽지 못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됐다. 그건 당연한 결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완용이하고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름을 바꿔가 이성열, 윤완용 이렇게 하면 네네. 윤완용 좋네요. 예. 윤완용. 이 참고로 약간 이제 사담입니다만 이완용이 묻힌 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죠? 익산의 낭산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또 고향이 익산 아니겠습니까?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낭산의 그 묘를 후손들이 나중에 와서 파갑니다. 근데 전주이시 아니에요? 예, 전주이시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조상하고 관련이 없나요? 그 여기선 고향인데. 자르겠습니다. 예, 혹시나 이어갈까봐 저는 자르겠습니다. 싹둑. 예. 모르면 이렇게 싹둑 자르시네. 형님 목사 될 거라니까요. 저 이분 밑에 들어가서 아까 그분 밑에 들어가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완용의 묘는 어디 있는지 현재 모른다. 제 기준으로 물론 뭐 다른 사료에는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그러고 보니까 그 목사하고 성도 같고 몸집도 모자이크 같네. 처리하니까 저랑 비슷했잖아요. 아까. 몸집도 같아. 사실 저예요. 여기 또 웃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훨씬 잘생겼어요. 그자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될 정도. 야 이런 칭찬받고 좋아하긴 나도 참.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빠나 가요 톱 5 3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주시죠. 자연스럽게 김건희를 갖다 얘기하려고.
그렇죠. 예. 예. 3위는 우리 사모님은 무혐의. 예, 검찰에서 아주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검찰입니다. 검찰이 이제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여사님이 삼성전자 고액 전세권이 의혹이 무혐의다라고 또 하나 또 무혐의를 내려주셨어요. 대단합니다. 그죠? 요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그 무혐의 의미를 또 우리 청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김건희가 사실은 신접 살림을 하려고 마련해 놓은 아파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306호. 306호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양재택과 꾸미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양재택이 날아가 버렸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양재택과 같이 살지 않아도 돼. 그 틈을 비집고 굉장히 잘생긴 아나운서가 하나 들어왔단 말이죠. 그 사이에. 그래서 그 아나운서와 함께 보고 싶다 이걸 외치고 있을 때 갑자기 금감원에서 네. 뭐 조사가 들어오는 거야. 조사가 들어오고 뭐 이제 그 주가 조작을 뭔가 하기 위해서는 뒷배가 필요한 거야.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을 모셔와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분을 모셔와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근데 306호는 싫었던 거야. 아, 또 싫어. 싫었던 거야. 거기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느낌. 그러니까 굳이 1704호로 갑니다. 근데 그 1704호로 갈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난데없이 306호를 전세 설정을 해주는 데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삼성이야. 예, 그렇죠. 예. 삼성이 그 7억 원을 전세 설정을 해주니까 그 7억 원을 가지고 1704호를 들어가는데 문제는 306호도 들어오는 적이 없어.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들어가는 돈이 1704호에 8억인가 주고 들어갔잖아요. 예. 7억, 예, 거의 7억 2,500. 7억은 저쪽 306호를 아, 306호고. 삼성에서 전세를 해준 거고 네. 그 돈으로 이제 조금 더 보태가지고 예, 위로 올라가죠. 1704호로 간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나중에 그 1704호는 최모 씨가 나중에 16억 원의 윤석열 전세. 씨가 나오고 난 다음에 16억이라는 그렇죠. 전세금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건 엄청 뭔가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 그 주인이 누구냐, 그 당시에 그렇게 올라갈 전세금을 뭐 배로 이상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8억짜리가 16억짜리로. 16억짜리가 된다든지 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일단 그러면 사진 10번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그래도 이제 물건이 하나 있어야 저희가 또 우리 떴다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잠깐 떴다방. 여기 보시면 이제 근저당 설정, 뭐 전세권 설정, 뭐 이런 거 다 돼 있습니다. 저는 뭐 저는 이런 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하여튼 일단은 쫙쫙 접혀 있어요. 근저당 설정돼 있고 글자 보시면은 전세권 설정, 전세금 7억. 첫 번째 칸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경기도 수원시 영등포 삼성전자에서 설정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0년 10월 1일에요. 그리고 2010년 10월 19일에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설정이 계약이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저 표에서 네.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네. 이때 당시에 시가가 얼마였느냐요. 시가요. 이 7억으로 돼 있죠. 306호의 시가가 얼마였느냐. 그때는 거의 한 10억을 아니요. 그러니까 9억 정도 됐다고요. 9억 정도요. 5억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9억에 7억 정도면 그래도 리즈너블한데 문제는 뭐냐? 저당이 잡혀 있었어. 근저당이 한 그러니까 근저당이 있어요. 6억인가 잡혀 있었어요. 네. 또. 아니 9억짜리 아파트에 6억 근저당 잡혀 있으면 당신이라면 전세 들어가겠어? 아, 못 들어가죠. 제가 바보라도. 전세 3억이라 그래도 못 들어가죠. 아, 당연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예. 후순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갑니다. 7억을 주고 들어가. 들어가. 이거 말이 안 맞거든요, 사실. 근데 그 준 데가 삼성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외국인 기술자가 우연히 이 아크로비스타 앞을 지나가다가 예. 아 저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서 굳이 306호를 딱 선택해서 네네. 여기에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스토리를 자세히 보면은 상당히 미리 좀 연구를 좀 한 흔적이 보이는 게 예. 들어온 사람이 그냥 외국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인이 들어왔다 하면은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외국인이 아니라 해외 교포 출신 연구원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해외 교포 출신 연구원이 한국은 잘 모른다면서 우연히 서초동을 지나다가 이 아파트를 딱 찍어가지고 찍어. 예. 이 하필이면 또 이 부동산에 들어가. 예. 그래서 그 부동산이 현하게 중개를 또 해줘가지고 여기에 말도 안 되게 그렇죠. 저 7억의 전세 계약을 했다. 이건 배임이다. 회사가 한 거잖아요. 회사가 그렇죠. 돈을 내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살아는 기록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네.
그 전세건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그게 배임일 수도 있고 네. 또 하나의 뇌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예요, 사실. 근데 수사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실제로 무혐의. 수사를 했는데 그냥 알아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것만 이야기하지. 그때 그 주변에 그 사람이 왔으면은 외국인으로 해외 교포면은 해외 외국인이잖아요. 네. 거소를 한국에 둬야 된다고. 네. 그럼 거소를 뒀는 그런 기록이라도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 없어요. 일단 그러면 또 한번 그래서 이거를 네.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그렇죠. 네, 걸어서 여사님 그때 그 삼성 외국인 그 연구원이 살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다. 살았습니까? 네, 아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네. 그래서 수사를 한 거야 이게. 야, 과학 수사네. 야, 과학 수사야. 자, 목소리 확인해보고. 야, 진짜. 대단하네. 아니, 공예 수사지. 네, 마구니로 마구니가 끼었구나. 그거에 반대지. 마구니. 너는 착하구나. 착하구나. 아무것도 사심이 없도다. 네. 제대로 진실을 말했도다. 내 진심이 담겨 있구나. 그렇죠. 세상에 한마디 진짜 딱 한마디 네.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그 소유권에 관한 그 사항을 한번 보시죠. 요걸 한번 보시면은 요 밑에 3번 순위번호 3번에 보면 낯익은 이름이 하나 있네요. 어머나. 이라고. 김명신. 예, 여기 낯익은 이름도 있고 이제 딱 소유권이 이전되고 뭐가 되고 뭐 변경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때까지만 해도 이름 개명하기 전인 모양이죠. 네. 그리고 그 위에 전모라는 사람이 이제 보통 이야기 알려진 제이슨이라는 사람이죠. 네네네. 요거는 306호의 306호입니다. 이 예. 이야기죠. 소유권이잖아요. 예. 이 306호 같은 경우는 참 희한하게도 저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먼저 분양을 받은 걸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양은 제이슨이 받은 건데 바로 김명진한테 넘어가잖아요. 넘어갔죠. 네. 그러면서 또 골 때리는 거. 아니 이 집을 양재택의 어머니는 내가 손주 주려고 자기가 집을 접혀가지고 네. 돈 됐다고 하죠. 대가지고 샀다 그래. 근데 그때 왜 그러면 그 김명신 이름으로 했어요 하니까 그 손주한테 준다고 해서 그냥 우선 이름은 자기 이름을 해놨다 나중에 손주한테 주기로 하고 약속을 해서 그래 줬다고 하죠. 그리고 둘이 시집장가를 가기로 했다니까. 예. 그래서 믿었던 거예요. 근데 안 갔어. 안 갔어. 근데 저 이제 아크로비스타가 원래 삼풍백화점 자리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대상이라는 곳에서 원래 저거를 시행을 해가 대상이라는 데서 가지고 있었어요. 대상은 또 삼성의 그 이재용 씨 원래 부인 이혼하기 전에 부인의 회사거든. 그렇죠. 그 집 딸이거든. 그 대상 그룹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임씨죠. 거기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니까 삼성이 그 옆에 있는 법원하고 검찰 쪽에 그 검사와 판사들이 선호를 하는 곳이에요. 바로 옆이 그 서울지검하고 가까우니까 또 다 가깝게 있으니까. 걔네도 게으르거든. 아이고 걸어갈 수 있는 곳을 원하거든. 아유 그 정도는 그래도 사람인데 다 그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가 돈을 안 내고 걸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그런데 했으니까. 그런데 그 정대택 씨 말에 의하면은 최은순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양재택이 그 특별 분양을 받았다. 특별 분양, 특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충격적이에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김명신 이름으로 돼 있었던 건데 삼성이 또 다시 거기에 전세를 들어오고. 자 여기 보세요. 양재택이라는 이름은 저 서류에 하나도 없어요. 예. 제이슨이라는 이름만 나와요. 그렇죠. 저 제이슨이라는 사람은 또 실제로는 라마다 르네상스의 술을 대주던 그렇죠. 르네상스 밑에 그 뭐죠 그 라이트 클럽 이런 거에다가 술을 대던 그 회사의 대표인데 근데 더 웃긴 건 그 대표가 돈이 없어. 뭐라? 아니 생각해봐. 라마다 르네상스에 술을 댈 정도라면 대리점으로도 꽤 큰 대리점일 거 아니야. 클 텐데.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가족이나 형제나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해봐도 돈이 없어. 그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양재택 전상흠 전상흠이 제이슨이죠. 그다음에 지금 김명신 그다음에 윤석열 이 사람들이 다 그 라마다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 조남욱 회장하고 관련이 돼 있는 사람들로 그렇죠. 보이잖아요. 여기 왠지 보타바이오 냄새도 나네요. 당연하죠. 그 왜 그냥 나이트 그렇죠. 삐끼 세워가지고. 빙고.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낸 게 아니라 아까도 우리 증언에서 들었지만 양재택 어머니가 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양재택의 이름은 없을까?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었거든. 공무원이 아크로비스타를 분양을 받아? 그러면 당장 그 재산 신고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그렇죠.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자기 승진하고 그 당시에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던 예.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주장을 못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심해 봅니다. 여기서 근데 대상과 삼성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사돈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사돈 기업인데 처음에는 저 아크로비스타가요. 그렇게 지금은 인기 있잖아. 근데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저기 아무도 안 들으려고 했어요. 아, 산풍 그 처음에는 영향이 그랬죠. 있었죠. 맞아요. 저기에서 밤마다 무슨 예, 귀신 예, 울음소리가 맞아요. 난다 뭐 어쩐다 예. 그러면서 저기는 아무도 안 들으려고 네, 했어요. 네, 네.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것 자체가 몰상식하다라고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초호화 아파트인데 예. 그런데 안 나가. 예, 예. 그래서 헐값에 막 내놔도 분양이 안 돼. 네, 네. 그러던 때에 삼성이 구원자처럼 나타났어요. 여기를 줍줍했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이 다 샀는지는 이상하게 전세권 등기나 이런 데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예. 삼성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요. 여기를 보면 삼성의 무슨 임원이었다거나 삼성 관계 회사의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다 등장해 여기에. 그런데 그런 데들이 어떻게 하니까 검사께 돼 있고 어허. 판사께 돼 있고 이러는 거야. 그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라는 위치가 예. 삼성이 개입하면은 검찰이든 대법원이든 법원이든 간에 네. 삼성의 입김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그럼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검찰과 법원의 판사들한테 이런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미 사람들하고 그 교류를 해왔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집을 하나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입니다. 예입니다. 이제 집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세요. 이런 느낌? 그렇지. 삼성에서. 예, 쓰세요.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제 대상이 여기다 굳이 아파트를 지은 이유도 이걸 진짜 고가에 잘 분양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걸 잘 지어놓으면은 나중에 이걸로 뭘 다양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대상이 그때 이제 좀 약간 자금이 딸렸어요. 딸리니까 삼성이 사돈이니까 도와주고. 제 기업 저 구원으로 나서서 네네. 그거를 갖다 좀 사준 게 아니겠느냐. 그런 와중에 양재택은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 넘버 원으로 꼽히던 그렇죠. 예. 총망받던 예. 사람이에요. 그러니 대상이든 삼성이든 그 입장에서는 저 사람한테 저 아파트 하나를 줘서 보험을 들어놓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충분히 있는 할 수는 있겠네요, 진짜. 예. 합리적인 의심은 갑니다, 진짜.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사실은 모든 가격을 다 맞춰서 다 하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돈을 대주면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반 정도만 내면은 반 정도는 뭐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적절하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럴 때 근데 뭐 최은순이가 워낙 욕심이 많은 여자이기 때문에 아, 네. 꿀꺽 딸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네네. 보고 있는 건데 그건 뭐 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의혹입니다. 예, 그런 의혹들이 있고 또 그 밑에 코바나 컨텐츠도 그 상가가 밑에 예, 예. 거기 있었다잖아요. 네네. 그 코바나 컨텐츠가 지금 이번에 무혐의를 받았잖아요. 무혐의였죠. 그것도 그쪽 그 건물 안에 있는 네네. 그 사업장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 관련된 사람이 이제 아까 뭐 무슨 가수 이름하고 비슷한 사람 네. 아나운서 보고 싶다. 예. 보고 싶다. 어떻게 화음 넣어드려요? 화음이 안 될 것 같은데. 금영 3280.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나가요 톱 5 2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주시죠. 자, 2위는 물가를 잡았다 굽쇼 정부의 이제 어떤 발표입니다. 물가 잡았어. 예, 그러니까 뭐 저는 물가를 이제 구속했군요. 예, 구속시켰습니다. 압수수색했습니다. 물가를. 압수수색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어디 예. 구치소에 잡아놨다는 한국은행 통제가 오늘 이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높은 물가가 지속되는 한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겠다,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취지, 그러니까 뉘앙스로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잡았다라고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 말이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높은 물가가 지속되는 한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얘기를 너무 거창하게 해서. 그거는 결국 금리를 통해서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인데. 근데 재경부가 물가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니요, 그런 뉘앙스로 금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한 겁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는 조금씩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그렇죠. 행보하고 있는데. 요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자. 저렇게 6.3%까지 올라가다가 이제는 그나마 4.8%까지 4%대로 내려왔다. 예, 조금 내려왔으니까 그래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숨은 돌릴만 한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지지율이 29%까지 내려갔었는데 이제 40% 넘었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그러니까 뉘앙스입니다. 워딩이 이대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지금 이제 사실 4.8% 상승률도 눈 한번 깜짝하면 5%가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물가가. 이게 만약에 문재인 때 이랬다고 하면은 모든 신문들이 뭐라고 썼을까요? 난리. 살인적인 물가. 정부는 뭐하나. 문재인의 실패. 이제는 뭐 물가도 뭐 폭등해서 서민 생계 어려워.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4.8%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안정적인 물가가 보통 2%대에서 관리가 됐어요. 1% 2%에서. 네네. 근데 4.8%? 그때 2% 후반이 됐다고 지랄지랄했어요. 랄지 했죠. 이러다 3% 넘어가면은 물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런 랄지랄지를 했던 분이 조선일보입니다. 그때 조중동 다 그랬죠. 사실 조중동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4.8%면 따따블이 되는 따따블 코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6.3% 때는 따따블이었고. 최고조 찍었죠, 진짜. 와, 6.3이면은 이건 와, 근데 지금 이제 일단 뭐 사진은 좀 보여주시면은 서울,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울에만 다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래도 기준이 되는 게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 지역 8가지 외식 품목,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짜장면,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외식 품목, 삼겹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평균을 내보니까 10.4%가 올랐습니다. 지난해 대비 같은 대비.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는 저보다 더 올랐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럼 평균이니까요, 그나마. 그러니까 평균이 그렇죠. 평균인데도 10이야. 와. 짜장면 뭐 우리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서 외식이라고 뭐 일반적으로 사 먹는 음식들을 저도 이렇게 접해 보면 여기서 지금 올라온 인상률이 짜장면은 뭐 16.5%, 뭐 비빔밥은 8.7%. 이게 그 별로 안 올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가격으로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요. 야, 이거 보십시오. 와, 이거 어떻게 참, 저 혹시 청장님은 짜장면이 얼마대가 기억나세요, 혹시? 짜장면 제가 최근에 먹어본 거는 한 5천, 6천 원 정도. 첫 기억은요? 처음에 먹었던 건 얼마 때 드셨었어요? 청장님은 짜장면을 안 좋아하셨어요. 우리 어머니세요? 우리 어머니세요? 뭐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하셨죠? 아니, 뭐 안 좋아하진 않았는데 기억이 몇 원인지까지 기억이 안 나네요. 형님은요? 저는 그 제 기억에 서강대학교 계집이라고 하는 학생식당이 있어요. 학생식당. 여러 가지 학생식당 중에서 특히 친근한 데를 그렇게 이름을 좀 함부로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집이라고 불리는 그 학생식당에서 짜장면 150원에 먹었던. 야, 150원대. 그러면 제가 대학 86년도. 86년도에 150원. 밖에 나가면 짜장면이 500원이 되는 거죠. 500원 정도 됐겠죠. 그렇죠. 앞에 있는 모모 반점에 가면 500원. 거의 그런데 뭐, 계집에 들어가면 150원. 그래서 진짜 저 5,000원 용돈 받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5,000원 용돈을 받으면 계집에서 짜장면으로 때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와, 근데 짜장면을 세상에 양을 많이 줬겠죠. 와,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학생들이니까 많이 그러니까 먹으라고. 엄마 배고파요. 그러면 더 주고. 그게 학생 식당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엄마 배고파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엄마 어디 있어? 아니, 영양사가 있지, 영양사. 대학 학생 식당에서 저 배고파요 이런 얘기를 하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렇죠. 거기는 정확하게 정량제로 딱 줘야 하니까 다 외주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
또 입찰 걸어서 뭐 다 CJ 하더라고요. 뭐 이런 데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대학에다가 이제 술집도 내주기로 허가한다고 그때 뭐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룸살롱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얘기도 했었는데. 이라시 안나스 뭐 이러면서. 일본어 구다사이. 네. 예. 근데 사실 이제 물가가 이렇게 그 계속 이렇게 되면은 이자는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이자를 지금 거꾸로 지금 이자를 고정시키려고 지금 물가가 안 올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 식으로 눈속임하려고. 아니 이게 뭐 사실 통계 자료라는 것은 어떤 자료를 그 원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계속 이자율을 올리면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부동산이 계속 지금 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어느 정도 지금 연착륙을 시키려고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부동산이 연착륙하고 있다고 또 이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소리를 했더라고. 근데 그게 자랑인가 봐요. 그런데 부동산이 연착륙되면은 특히나 서민들은 자기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소비 그 여력이 더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부동산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지금 건설업자들이 또 그 분양이 되고 부동산이 거래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이 정부는 노리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부동산이 연착륙되면은 살려는 사람이 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죠. 아, 부동산이 앞으로 여기가 이제 바닥이구나. 그렇죠. 그 바닥을 유지시키면서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야지. 그러면 이자율을 좀 낮춰주면은 앞으로 부동산이 살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그렇죠. 이 물가 이야기를 그걸로 나는 봐야 된다. 숨어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봐야 된다. 지금 이놈의 정부는요. 일관된 정책이 그래서 시장에 일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자, 물가 잡겠다 그랬죠. 그래서 물가를 잡으면은 금리가 좀 올라가도 우리가 일정 정도 견디면 떨어지면은 나중에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공공요금을 올려. 그러니까 무슨 개소리예요 이게? 물가를 잡으려면 공공요금도 잡아야지. 그렇지.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공공요금에 관련된 그 에너지, 그 가스, 전기 지금 그게 엄청나게 올려버렸잖아요. 다 올랐어요. 그런데 물가가 어떻게 잡혀져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그러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작살이 났어. 그렇죠. 깡통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한 거야. 아 윤석열이 이 새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 땅값을 갖다 이렇게 후려쳐버린다. 맞아. 내 땅값 떨어뜨려서 세금을 깎아주려고 하는 거야. 이 새끼 이름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지. 민심이 이반이 돼 또. 그러니까 안 되겠다. 금리를 갖다가 잡아야 되겠다. 금리를 갖다 올리지 못하고 동결시키네. 동결시키니까 더 어떻게? 물가는 더 올라. 그렇죠. 야, 이게 어쩌자는 거야 지금. 물가는 더 오르고 이렇게 동결만 갖고는 또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질 않아요. 동결만 갖고는 과감하게 뭔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정책도 없고 제가 보기엔 비전도 없고. 과감하게 이렇게 하죠. 100만 원에 한해서 15.3%로 빌려줄게. 그러니까 대신 50만 원만 먼저 빌린다. 그렇지. 그리고 50만 원을 쓰는 걸 보고서 나머지 50만 원 빌려주고. 몇 개월 후에 또 갚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많은 법인에 의해서는 펑펑 야 이런 선임이 있었죠. 그렇죠. 야 진짜 패주고 싶었어. 진짜. 우리는 선배 중에서 대학교 때 철학과 선배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누구예요? 그때 5천 원 딱 주면서 자 5천 원이나 줬으면 많이 줬네요. 5천 원 주면서 말하는 게 저 안주 뭐 몇 개 하고 술하고 그리고 담배도 사와라. 그리고 돈 남은 거 있으면 갖고 와. 담배 청자예요, 소리예요? 뭐. 그때 당시에 청자가 150원. 아 150원. 네. 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청자 150원인데 개집에 짜장면이 150원이니까 정말 짜장면 싸지 않았냐 그때? 쌌네요. 개집 짜장면이. 그리고 은하수가 200원. 이럴 때. 은하수 오래간만이네요. 그럴 때 5천 원을 주면서 술하고 안주를 갖다가 푸짐하게 사오면서 그것도 축축한 안주로 사오라 그랬어. 축축한 안주면 과자 이런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뭐 좀 조리가 돼 있는 음식을 사오라는 거야.
저 서강대학교 86학번 혹시 계시면은 이 방송 보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여기 계집을 드나들던 이 김성수 평론가의 그 당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계집이 그 이후에 사라졌거든요. 아이고 계집의 추억이 있는 분들은 아마 네. 90년대 초반 학생들까지만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서강대 동문회가 아닙니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나가요 톱 5 1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1위 주시죠. 대망의 1위. 자, 국민의힘에서 이제 안철수죠.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통령실 당대표 선거 개입이 논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오후에 또 저기 황교안 후보하고 또 같이 공동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네. 지금 하면서 이제 지금 김기현은 오늘 사퇴해라 막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이 이 전대에 개입한 거 아니냐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혀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개입한 거 아니냐가 아니라 개입을 했죠. 네. 개입한 것이 명백하죠. 네, 뭐. 경향에서 이미 그 녹취록도 이미 발표를 했고요. 만약에 경향신문사.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있던 청와대에서 이랬다. 그것도 시민사회 수석이 이용선 당시 그 수석으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분이 만약 이런 짓을 했다. 바로 탄핵이지. 탄핵이죠, 이건 진짜. 탄핵에다가 이용선 그 수석은 아마 현장 체포될지도 몰라요. 근데 압수수색한다면서. 근데 참 이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실이 무슨 왕실 정도 되는가 생각하는가 봐. 자기들이 하는 거는 아무 법에도 저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자기들은 집행만 하고 자기는 네. 법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식이 다 그대로 청와대 대통령실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은 법에 아무런 그 제재도 안 받는다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사실 박근혜 탄핵 때 이런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이걸 때문에 2년을 징역을 네, 받았다고. 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요 대놓고 한 게 아니라 국정원돈 받아가지고 여론조사한 거예요. 어떤 놈이 나오나 슥슥 여론조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예 전화를 걸어갖고 이제 뭐 저 전당대회도 별로 안 남고 그래서요. 저희 뭐 네. 김기현 대표 뭐 이런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뭐 단톡방이죠. 네. 컨텐츠 올라가 있으면 네, 좀 뭐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요. 네. 또 전파하실 방이 있으면 전파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네. 예. 단톡방에 이제 초청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방 이름이 김이 이김 뭐 이런 방입니다. 이런 거를 대놓고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의 당원 비모 씨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경향에서 이제 단독으로 보도를 한 거죠.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의 행정관이. 근데 행정관뿐만이 아니라 수석 그 선임 행정관도 이랬고 거기다가 시민사회 수석이 직접 했었을 정황들도 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 빼박이네요. 뭐 이거 지금 뭐. 이제 대통령 비서실도 명백하게 저기 공무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공무원이죠. 비서실이 그 공무원이에요. 예. 대통령도 공무원이고 그렇죠. 그 대통령의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게 네, 네. 그 명시돼 있고 예, 예. 그 헌법 위반이거든요. 네, 네. 중립 의무를 안 예. 지키면.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법 위반까지 하면서 네. 같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처벌 안 받는다라는 확신이 없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함부로 하는 게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보니까. 김기현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전당대회 관심도 가지고 이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공무원도 정치적인 소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아니, 밝혀? 소견이 있을 수 있지. 소견만 가지면 그럼 되지. 관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네. 그걸 행동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이제는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공무원들도 자기 소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갑자기.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게? 이전까지는 야, 그 정치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만 해도 공무원이 어떻게 선거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 특히 이거 아주 정치적인 집단을 깨야 돼, 없애야 돼. 공무원 노조는 적이야. 왜? 정치적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랬잖아요. 그건 정치 활동이야. 뭐 이랬잖아. 이제 와서는 대통령이라면 아니 이게 말이 아니, 도대체- 앞뒤가 맞야지. 야, 한 입으로 2마일 정도만 하면은 그냥 봐주겠는데 네. 얘네들은 진짜 해도 너무한 겁니다, 진짜. 그치, 입이 몇 개입니까? 5입, 6입은 되는 것 같아요. 한 입이 5개, 6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그래서 그 청와대는 이 옛날엔 그래서 특임 장관이라고 해서 예, 예. 그 정무수석하고 수석들까지는 정치적으로 그 와서 당하고 이제 조율을 해야 네, 되니까 조율을 해줘야 하니까 예, 그 그건 있어요. 이제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조율하는 기능을 일부러 둬가지고 그쪽에서는 정치에 개입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시민사회 수석이 어떤 일 하는 줄 아세요? 보통 수석 모으나? 아니 보통은 어디 저기 뭐야 시장이 불이 탔어 인천에. 어허. 그러면 그런 데 가가지고 무슨 어려운 일 없으십니까? 어. 뭘 제대로 해드리면 될까? 이런 거 어려운 알아보고. 고충을 알아보고 어. 예. 그런 게 시민사회 수석이야. 시민단체들 만나면서 그럼요. 시민단체들 만나가지고 애로사항 듣고 어떻게 뭐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당에 지금 뭐 당 자기들 그 대표 선거하는데 뭐 누구를 찍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 사람이 세상에 마포 국회의원이었어요 전에. 에? 강모라고. 오. 지금 여러 가지 이 사람 설화가 많잖아요. 아유,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김은혜하고 국회에 나와가지고 서로 네. 이렇게 적어가지고 네, 보여주면서 킥킥대고 들켜가지고 필담 나눴던 그 사람이기도 하고 아. 진짜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거기에 있지 말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으로 가야지. 왜 거기 청와대에 있나요? 이분이 왜 여기 있지? 이건 진짜 이거 의혹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선거 개입하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역할 하려고.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 시민사회로 가서 선거를 조작해라.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그 공천을 받아가지고 뭐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지금 당 대표 선거에 지금 안철수하고 지금 그 김기현이 지금 오늘 끝나나요? 선거가? 예, 내일 이제 투표. 전당대회가 아마 현장에서 좀 투표가 있는 걸로 알고 최종 있거든요. 결과 내일 전당대회가 발표된다. 지금 뭐 50%가 넘었다고 52%. 하는데 투표율이. 예. 그러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기현이 저는 뭐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김기현이 과반을 얻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김기현이 1위를 하고 있다지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44%예요. 그러니까 44%. 이제 그 가반이 넘으면은 그 2차 결선 투표가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통령실에서까지 개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으로 보면은 결선 투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징략이 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그냥 한 방에 끝내자. 김기현으로 그냥. 그래 50%를 넘기고 결선 투표 가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천하람이 또 어떻게 또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안철수가 또 어떻게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아예 이번에 그냥 끝내버리자. 과반 넘겨서.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결국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제일 지금 현재 그 제일 앞 선두주자잖아요. 그렇죠. 선두주자에 대응하는 세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안철수와 황교안이 같이 별로 그 만남 자체가 어색하던데. 그러니까 사진을 제가 봤는데 두 분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참 이게 두 마디로 두 글자로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투샷이죠. 보통. 어울리지를 않는데 천하람이라는 친구는 이제 거기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네네네. 그 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일단 그 여론조사에서 2등이 안철수, 3등이 천하람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천하람 때문에 지금 젊은 2030들의 투표가 좀 많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아마 뚜껑을 열어보면은 안철수, 천하람이 합친 표가 거의 김기현의 표와 비슷할 거다. 여기에 황교안이 캐스팅 보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와 황교안이 힘을 합하고 그리고 거기에 천하람이 결선 투표 때 가세를 한다? 그러면 그쪽이 미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겠죠. 그 이제 정치 평론가들 이야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물론 여당 쪽에 있는 사람, 야당 쪽에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네. 나와가지고 상대방이 그 잘 될 수 있는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기들이 와서 그 사람들은 이게 잘 되도록 해줄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걸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평론가들 하는 말을 잘 지켜보면 오히려 그 문제점을 해가 이렇게 해 당신들이 좋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반대로 속마음을 숨기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 이거 선거까지 관심을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근데 참 누가 되든지 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놈 정도가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김기현 씨가 되면 네. 김기현 씨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먼지가 많이 묻은 사람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되면은 앞으로 이 야당 쪽에서는 공격에 할 빌미를 많이 주는 받을 사람이다. 수도 있죠. 예.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김기현 후보가 돼야 할까요? 제 생각엔 김기현 씨가 되는 게 좋을 것 오히려 같아요. 되는 게 야당 나올 쪽 수도 입장에서는 있다. 나쁠 예. 건 없다고 봐요. 우리 쪽에서는 뭐 네. 김기현이 되면은 생유 예. 울산에 가서 살아야지 이제. 울산에서 땅 조사하고. 자, 이것도 김기현 땅, 이것도 김기현 땅. 근데 이쪽 야당 쪽에서 봤을 때 네. 가장 어려운 상대는 누구라고? 천하람이죠. 천하람이죠, 사실. 예. 천하람이 되면은 이제 2030들을 잡아오기가 힘들죠. 아니 그 저기 그 펜코라고 네. FM 코리아 그 펜코를 제가 가끔 가서 눈팅을 하는데 거기는 이준석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천하람을 밀어야 한다고 아주 뜨겁습니다, 애들이. 거기가 2030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가만히 두고 보고 이제 박수나 쳐주고 예, 그러면 그냥 되는데. 뭐 저희들은 쳐주면 되는. 그러니까 좀 이재명 당대표만 건들지 좀 봐. 니들 아유 난 짜증나 죽겠어. 진짜 볼 때마다 저는 이 생각뿐입니다, 솔직히.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뭐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한 이건 시간이 뭐 근데 어쨌든 훌쩍하네요. 이 대통령실 전대 개입 있잖아요. 이게 국정농단이라는 사실은 명백하기 명백합니다.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징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응징 못하면요, 참 진짜 이 정치입니까 이게? 아사리판이지. 그렇죠. 이런 거 없애려고 젊은 정치, 새로운 정치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정치, 젊은 정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국힘에 있던 민주당에 있던 이런 거 끝장내버려야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예. 만약에 김기현 씨가 되면은 그 이준석과 그 이런 친구들 전화람을 통한 네. 이 친구들이 당을 나올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홍구 TV에서 곧 게스트로 한번. 당을 만들라고요? 아니 게스트로 오라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라고 자기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번 이준석이든 천하람이든요. 아니 왜냐하면 담당 PD도 한 명 게스트 한 명 저기 한번 초대석 한번 만들 수 있다. 한 번 정도는 그거 괜찮다고 했으니까 맞죠? 예. 이준석 씨, 천하람 씨 나오십시오. 천하람을 부르세요. 천하람 나오세요. 예. 저희가 출연료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전문용어로 거마비. 하람아, 저기 승훈형이야. 요 제가 성대모사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또 요즘 핫한 성대모사라서요. 하람아, 승훈형이야. 누군데요? 해병아찌라고. 제가 그분을 참 좋아. 그분은 목소리가 좀 약간 하이톤이에요. 아 그래요? 조금 더 해야 돼. 그러니까 하람아, 아찌야, 해병 아찌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야지. 약간 하이톤이라니까 이분은. 제가 또 약간 굵은 톤이라 그래서 이런 거 중간에. 예. 그리고 알지? 하람아. 알겠습니다. 하람아, 알지? 예. 하여튼 내가 개장수 잡으려고 좀 그러고 있는데, 니들 제대로 안 하면 아찌가 잡으러 간다. 형, 그 성대모사마저 뺏어가면 어떡해? 천공이나 아세요? 천공이나. 유일하게 연습한 건데. 아유, 천공. 알겠습니다. 큐. 형, 이거 뭐야, 갑자기. 알겠어요. 다음에 할게요. 제가 네. 부끄러움 많이 타서 제가 또 전문 MC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바로 아니, 전문 MC도 아닌 사람이 왜 자꾸 열심히 전문 하겠습니다. MC인 것처럼 그렇게. 자, 저희는 술 한잔 할까? 내일 또 시사브로님 또 오래간만에 시사브로님 내일 또 방송하겠네요. 저희는 내일 7시 반에 시사브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농구 TV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는 내일 그리고요. 7시 반에 오늘만은 이동영 TV로 오십시오. 이동영 TV로 오늘 또 끝나고 바로 또 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7시 반 안녕. 안녕. 하나만 여기로 와. 멀리 오세요.